전반기가 지났는데요. 지난 시간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반 안 지났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당선 기준으로 하면 2년 6개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취임 기준으로는 아직 절반이 되려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지금까지도 했고 또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은 다 남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 그게 또 개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 운명을 맡겨놓은 것이어서 또 내 상대일지라도 네. 잘해야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많긴 하죠. 네. 좀 더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민주화 공화의 위기 네. 얘기도 하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책의 혼선 또는 뭐 부족함 이런 것들은 또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제와 시스템의 문제, 특히 공화정 자체의 문제, 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이 국민이 맡긴 권력 행사에서 그 균형 감각, 네. 공정성, 또 절제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많이 부족하다, 너무 거칠다, 매우 불편하다. 네.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영역이 상당히 있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고 불균등해서 힘들다. 그렇죠. 뭐 그런 옛말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균형 감각, 절제,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걸 좀 더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아쉽죠. 네. 의정 갈등이 지금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지난 22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났는데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당은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데 국민 불안이 큰 의정 갈등 문제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제가 사실 영수회담 때도 이 얘기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상된 일이었거든요. 의료개혁 필요하죠. 이제 의대 정원 증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개혁이기 때문에 네. 혁명이 아니고 개혁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안타깝게도 목표는 개혁적인데 과정은 혁명적이에요. 네.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들어주거나 힘들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됩니다. 권력, 즉 힘을 이용해서 밀어붙이죠. 이렇게 되면 저항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된 일인데 너무 거칠게 급격하게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될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럼 개선될 가능성이 있냐? 문제는 더 위험한 상태죠. 네. 정치는 주장하다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는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항을 하면 미워도 싫어도 만나야 돼요. 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도 멱살도 잡혀야 돼요. 네. 근데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의제를 제한을 두면 안 만나겠다고 하니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무슨 뭘 보장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정부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최종 거예요.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25년도 정원 문제가 사실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죠. 지금 정원이 3,000명인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사실은 그 문제도
만약에 2,000명을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린다고 하면 네. 좀 골고루 펴서 1,000명씩 10년 할 수도 있고 700명씩 15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들을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00명, 1,500명 이러니까 저항이 극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올해 2000 뽑는 25년도 정원 얘기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걸 꼭 번복하라는 게 아니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만나겠다. 이런 태도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표는 그 민생, 네.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먹사니즘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 먹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되게 사실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당장도 문제지만 미래가 나아질 것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아니라는 쪽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희망 있는 세상, 네. 꿈 있는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났는데 우리의 삶이 미래가 또는 내 자녀들의 미래가 나보다 더 나을까? 라고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이지 못하죠. 이게 제일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죠. 이 저출생의 원인도 사실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정치가 챙겨야 될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먹사니즘은 어쨌든 생존과 안전의 문제 더하기 더 나은 삶, 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와 민생이죠. 경제.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소위 개혁적인 진보적 정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분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지속적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충분한 생산력도 담보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보죠. 경제학에서 성장이 중요하다. 이 점을 경제 강조하시는 성장. 거군요. 그리고 그 속에 알맹이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네. 우리 다음 미래 세대는 사실 과학기술의 시대거든요. 네. 소위 챗 GPT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네.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할 때죠. 네. 지금이. 추석 연휴 직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네.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관련 특검법이 네. 통과됐습니다. 뭐 대통령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입법과 거부권 행사. 언제까지 이렇게 도돌이표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해법은 없을까요? 해법은 결국 국민들이 내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이 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사실 비정상이죠. 네.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전부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국회의 입법권,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뭐 산하기관으로 얘기하는 거죠. 행정부의 산하기관.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법을 못 만들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거부하면 또 거부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고 결국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네. 정말로 안타까운 국력 낭비의 현실인데 그러나 또 그런 정쟁적인 영역의 일도 저희가 하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정쟁적 요소가 없는 또는 적은 민생적 요소에 관한 입안 네. 법안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던데요. 제한한 입법을 거부하겠죠. 네.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데 저는 지금 이거는 행정 독재라고 봅니다. 국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지금 모든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권 남용입니다. 네. 특히 뭐 국민들께서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지만
자기나 가족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데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네. 상식이잖아요. 네. 그 이해 충돌 방지법에도 있죠. 근데 대통령은 가족 또는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법한 그런 일들에 대한 법률을 다 거부하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모든 법을 거부해 줄 테니 거부권을 무기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해버리면 국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정치가 사라지죠. 오로지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배만 남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아까 말씀하신 공화정의 위기, 네. 민주주의의 위기죠. 네. 정치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는지 또 정치하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왜 후회가 없겠어요. 아무리 잘 산 인생도 되돌아보면 그 길로 갈 걸 하는 게 있겠지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시작할 때보다 너무 잔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랬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정치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타협하는 게 아니고 제거하려고 해요. 네. 인정을 안 해요. 나만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만 살겠다고 해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고 네. 이 원래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어떻게 나와 다른 존재가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또 생겨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상대를 인정하는 것,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의 정치 풍토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왜 했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하지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늘이 또는 역사가 어쩌면 뭐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있죠. 네. 아플 때도 있어요. 올 1월에 피습을 당해서 사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러까지 당하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보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이런 고뇌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남들 앞에서 의연했지만 뒤돌아서서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운 적은 없는데 네. 울고 싶을 때는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아플 때는 저는 제가 선택해서 이 전쟁터 같은 정치로 들어봤는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다 조금은 예측했죠. 이 살벌한 환경조차도 다 예측하고 예측 못했다면 제 잘못이고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다 감수하고 견뎌냅니다. 또 안 견딜 길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 같은 거죠. 네. 지금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선택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전쟁터 같은 정치로 끌려 들어온 사람들이죠. 네. 가족들. 정말 난도질 당하는 이유 없이 뭐 그런 경우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그게 제가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재판받고 뭐 위험을 겪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이런 건 사실은 별로 크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건 이런 게 있죠. 저는 어려운 과정을 좀 많이 견뎌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직장 잃고 빚 못 갚고 월세 못 내고 자식들 우유값 부족해서 끌어안고 우리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나 절망에 비하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겪는 이런 뭐 무슨 재판받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미약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 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사법부에 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 결과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재판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네. 제 기억에 의하면
저나 누군가가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과 다른 불합리한 결론이 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네. 수천 건의 재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필 규정한다. 네. 제가 또 이전에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은 제가 제 사건에 관한 거니까 자세히 얘기하기가 적절치가 않은데, 네. 예를 들면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기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네. 저는 편이 없잖아요. 사실 당내에도 이제 편이 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편을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네. 거의 외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원군들이 있죠. 저는 그게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믿어주시고, 네. 제가 업자한테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 먹었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네. 정말 10년 넘도록 정말 먼지 나도록 틀렸는데 사실은 없죠. 네. 그게 아마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과연 이 대표는 이상주의자냐 아, 네. 아니면 실용주의자냐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 평가할 때 이념의 스펙트럼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거의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근데 이상을 가지고 있죠. 이상을 품은 실용주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현실적 판단과 행동을 고르라면 명확하게 실용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점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선입견이 네. 과격한 좌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또 그런 기대를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저는 매우 실용적이죠. 현실주의자고, 네. 저는 큰 일보다는 쉽고 작은 일을 먼저 하자는 주의자예요. 네. 이재명에 있어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 네. 또는 어머니? 네.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아바타 기억나세요? 네. 마지막 장면에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큰 나무 옆에 네. 다 손을 잡고 에너지, 영감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집단 지성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개개인의 판단을 뛰어넘는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이 혼돈 속에서도 지켜왔죠. 네. 하늘 같은 존재죠. 전부 아닙니까? 정치에서 보면 그 이상이 없죠. 네. 옛날에 나라를 통째로 다 소유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왕조차도 백성을 하늘로 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하늘 같은 존재가 많죠. 모든 권력과 힘의 원천, 네. 사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네. 그런 면에서 하늘이 맞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국민 덕에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들 덕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낳아주고 길러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죠. 네.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사인할 때 맨날 쓰는 문구가 있어요. 네. 함께 사는 세상. 옛날 말로 하면 대동세상인데 그건 너무 낡은 단어 같고, 네. 서로 존중하고 인정받으면서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기본사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는 복지사회잖아요. 뭐 충분하지 않은 복지사회. 네. 복지사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최소한을 정해놓고 여기서 탈락하면 건져주는 거예요. 최소한 죽지 않을 선. 그럼 건져주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네. 우리의 과학기술 생산력 수준이, 국가 수준이, 경제 수준이.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자. 각 분야에서 주거, 소득, 의료, 교육, 서비스 뭐 등등.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최소한 탈락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네. 함께 사는 세상.
네. 대동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20, 30년 후에라도.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